네. 일단은, IB 디플로마 고득점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요런 어떤 이름으로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고득점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이 제목부터 한번, 슬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행복은 성적순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행복은 성적순이다. 근데 사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그죠? 행복은 어떤 순일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석차순이에요. 그죠? 석차순. 네. 왜냐면, 높은 석차를 받아야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최초학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IB 디플로마 45점 만점에 이제 우리가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께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이름이 최승권이고요. 댐추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북경에서 2007년도 이후에, IB 국제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학을 지도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졸업했고, EBS, 그러니까 유학 인강의 EBS라고 하는, 네, 마스터 트랙. 네, 잠시만요. 일단은 마이크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오프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어머니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학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강 사이트 중에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 마스터프랩에서 지금 IB 마스나 AP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으로는 조금 흔하지 않게 여러 가지, 국제학교 기반의 수학 교과서들을 계속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도 이제 들어오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 입장하시는 어머님들은 조금 제한을 하도록 할게요. 초반부에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우리, 사실, 자기소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대학교를 학생들이 들어갈 때 사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도 쓰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강사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압축해서 강사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입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더 해드리면 아주 말 그대로 이제 22년, 올해죠, 올해 이제 IB 파이널 리그잼, 5월 달에 본, 2022년 파이널 리그잼에서 본데, PPT가 조금 늦게 나오나요? 네. 네. 근데, 일단은, 뭐니, 신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교 선생님이 레코딩도 하고 있고, 해서 PPT가 조금 늦게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번 해주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북경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제 IB 파이널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학생들과 공부를 한 학생이 이제 23명 정도 되거든요. DP2 학생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DP2 학생 23명이 전원 다 7점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 여기 보면 말 그대로 학생들 몇 명의 사진이 있죠. 스마일 마크로 지금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는데,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글자씩 선생님, 제가 이제 글자를 지웠어요. 그죠? 다 제 제자들이고, 이렇게 이제 입시 실적이 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45점 만점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IB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IB 고득점을 받았던 학생들에 대한 케이스, 그리고 방법들을 이제부터 좀 차분하게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 있는 코비드 상황이 지금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정책에 맞물려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조금 IB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머님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제가 지금 아이비 설명회를 할 때 일부러 뭐 재외국민 특례 카페나 이런 데를 광고를 하지 않고 딱 두 군데만 제가 마케팅을 했어요.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북경 어머님들 사이트, 카페,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하나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모멘트에 광고를 좀 많이 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설명에 참여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거의 중국에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싱가포르나 뭐 일부 타 지역의 어머님들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지금 중국에서 학생들 아이비 학교 보내면서 이제 아이비 교육을 시키고 계실 텐데, 뭐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도 되게 일상화되고 충분히 이제 슬슬 풀어줄만 하기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갑자기 봉쇄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북경에 조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뭐, 갑자기 특정 단지나 아니면 위성도시를 기준으로 갑작스러운 어떤 봉쇄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온라인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 피로감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 환경이 좋지가 못해서, 그죠? 시그널 문제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마저도 조금 취소가 되는 상황들도 많이 보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제로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비에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비 학교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귀국을 해버리셔서 선생님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우리 중국에 남아있는 내 자녀들, 뭐 우리 학생들에 계속 중국에 남겨서 아이비를 공부를 시켜야 되냐, 아니면 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제3국으로 이동해서 아이비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제 또 이야기도 조금 드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도대체 아이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비라고 하는 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요 지금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비 디플로마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어머님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비 디플로마가 뭐냐. 자, 요 대답을 지금 제가 드리기 전에 요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07년도부터 북경에서 지도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 자, 무엇일 것 같나요, 어머님들?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중반에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자, 어쨌든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물론 당연히 제가 질문하면 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말 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 네,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저 학교에서 배운 게 별로 없는데 곧 시험 본대요. 시험을 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시험에 나와가지고 멘붕 왔어요. 그리고 뭐 문제를 봤는데 시험에서 틀린 문제, 오류인 문제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멘붕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막 따졌어요.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막 이런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런 어떤 상황,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데 시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문제도 막 좀 안 배운 내용들 출제하고,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IB 가이드라인에서 나오지 않는 막 AP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하고, 막 이러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뭘까? 아니면 IB가 제시하는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도대체 뭘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비 교육관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잘 표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네. 조금,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모토가 있어요. 아이비 교육관 중에 가장 좋은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이 아이비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국제학교들 중에서도 유난히 아이비 학교 학비는 굉장히 비싼데 이런 모토로 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굉장히 조금 특이한 모토죠. 일반적이지 않은 모토. 그런데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도대체 IB라고 하는 이 IBO가 제시하는 교육관에 왜 이런 말이 들어갈까? 이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Theory of Knowledge라고 하는 과목에서 요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어떤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먼저 짚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바논에 있는 어떤 시인, 칼린 자브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이 시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그 머릿속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씨앗을 키워주게 하는 것이다. 자라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을, 칼린 자브란이라고 하는 그 미국 시인이 이렇게 이제 명언을 남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씨앗을 자라게 한다. 네. 씨앗을 자라게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학생들한테 무슨 어떤 가르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걸까? 네. 주입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죠? 지적인 가능성을 자라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지적인 가능성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도 같이 자라고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IB라고 하는 교육관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IB의 교육체제라고 하는 거는 꺼내는 교육이다. 꺼내는 교육. 한국 교육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입식. 집어넣는 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IBO가 제시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꺼내는 교육이다. 발견하는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교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지식 기반에 해당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이 답을 요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교육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비판적 사고를 조금 요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IB 교육 체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몇십 년째 지금 계속 고수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B 입장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틀린 문제를 시험에서 냈다라고 하면 IBO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틀린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틀린 이유가 뭘까? 학생이 무엇이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아는 것도 하나의 교육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틀린 문제가 진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어떤 사고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되게 유명한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는 싸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 노래를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팔바지라고 하는 노래 보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비슷한 청개구리라고 하는 노래도 보면 거의 비슷한 그 대사가 맨 마지막에 나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문제라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틀린 것에 해당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IBO에서 굉장히 중시한다. 그리고 이제 IBO에서는 이런 어떤 비판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성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비교. 자, 지금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IBO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거 다양성, 그리고 비교, 그리고 비판.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이 IB 고득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다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자, IB 고득점을 하기 위한 학생들의 자세,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자, 이건 IB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IB 디플로마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학습 자상.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탐구적인 질문을 하는, 그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IB에서 요구하는 학습 자상이다. 네. 문제가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부분일까? 여러분, 어머님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쫓다 보면 수학 실력이 결코 늘지 않는다. 만약에 수학 문제가 틀렸다면 그 문제가 어디가 틀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탐구하는 자세 자체도 되게 IB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학습자상이고, 소통과 배려, 열린 마음, 학교 선생님이 좀 시험 문제 틀려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균형과 성찰을 갖는 사람, 네. 화내지 않고, 그죠? 자기중립적으로, 선생님이 틀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 학생이 대신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선생님께 이런 문제에 대한 오류를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꾸 이탈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어떤 선생님들께 열린 마음을 갖고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도 점점 없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홈티처가 없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부재한 상황 내지는 뭐 갑자기 이제 조금 IB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신 선생님께서 갑자기 부임을 하셔가지고 뭐 IB 학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제에 대한 문제를 막 자꾸 학생들한테 출제를 해서 이게 과연 파이널 이그잼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문제들을 진짜 지도를 하시는 걸까? 뭐 이런 것들. 학업 로드맵이 자꾸 잘못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IB 고득점을 만들어낼까? 자, 고득점이라고 하는 거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레딧 스코어하고 그 다음에 IB 파이널 스코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코비드 19 코로나 이후에 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대응하는 능력이 정말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정보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각 과목별로 이제 실라버스를 현재적으로 파악해라. 이제 학생이 뭐 이미 지금 IB 디플로마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부터 시작된 이제 새 학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 학기부터 다음 학기 그리고 마지막 학기까지 도대체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실라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말씀 안 해주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거 어떻게 파악할까요? 학교마다 신기하게 IB는 가이드라인만 주어주지, 이게 뭐죠? 실라버스가 커리큘럼이 되게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학교마다 사실 제각각이라고 봐도 되는 과목들도 많고,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 역량, 내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플랜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게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다 구할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바로 뭐냐면, 선배님들 이용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이 아이비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하고만 굉장히 학생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많은데, 선배들에 대한 도움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해요. 그 IB와 학습자상 중에 협업을 얼마나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말 그대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 주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느냐, 이런 것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라부스를 각 과목별로 갖고 있는 학생하고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년 선배 어떤 IB 피직스를 듣는다. 근데 작년 선배 피직스 들은 선배가 있다. 그럼 이 작년 선배는 우리 학교에서 IB 피직스 퀴즈나, 그죠? IB 피직스에 대한 평가, IA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 이런 것들을 개개인적으로,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험 문항, 족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나겠죠. 네. 이 시험 문항에 대한 유형을 수집하는 게 결코 치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 동일한 문항을 내년에도 출제할지, 선배들한테 출제한 문제들을 또다시 한번 리뷰해서 출제할지 이런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코 치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IB 디플로마를 이수를 할 때 전체적인 타임라인, 이게 학교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IB 디플로마 1, 그죠? 두 번째 세메스터에서 막 IA랑 TOK랑 E를 막 동시에 맞물려서 이제 학생들한테 준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잠시만요. 네. 오케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잠시만요. 네. 요 화면이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네, 어떤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 조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체를,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DP1, DP2에 맞물려서 이런 거 잘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빅데이터. 자, 우리가 IB 디플로마를 공부할 때 각 과목별로 텍스트북이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 예를 들면 글로벌 폴리틱스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 정치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나 교과서 이거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잘 보면 사실 유명 출판사들의 캠브리지나 옥스포드나 아니면 코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는데 분명히 각 과목별로 교과서들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게 파스트 페이퍼도 있을 거고, 가이드라인도 있을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받는 이런 어떤 자료들,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자료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학생이 구글링을 해서 자료를 구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자, 이 경우는 사실 학교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좀 보고 싶다. 있으면 좀 달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 자료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의무가 아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네. 거기 몬스터. 네. 어떻게 구해야 할까? 네, 당연히 IB 선생님들, IB 사설학원에 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IB 마스를 지도를 하고 있지만 거의 15년, 16년 이렇게 IB 학생 지도를 하다 보면, 지도를 하면서 IB 과목을 지도를 하면서 거의 전 과목, 거의 소수 학생들이 듣는 과목에 대한 자료까지 이렇게 거의 전자베이스 형태로, 전자 도서관 형태로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IB 마스를 공부할 때 우리가 TOK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른 과목의 연관성, 내지는 다른 과목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 참조해야 되는 이런 자료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몇 년 동안 계속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하다가 바이올러지 자료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정리한 자료,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루트로 최대한 자료를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게 지금 선배들 중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IB 과목 공부를 할 때 스터디
가이드라고 하는 거죠. 스터디 가이드. 교과서 말고, 각 출판사들의 스터디 가이드를 갖고 공부를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배들,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에 대한 확보, 우리가 구글링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해낼 것인가,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 IB 구성에 대한 부분과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IB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6가지의 주요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요소, TOK, Extended Essay, 그리고 CAS라고 하는 우리 외부 활동이죠. 그죠? Creative Activity Service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요 어떤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DP2 학생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직 IB 디플로마를 이수하지는 않았지만 이수 예정인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과목 설명보다는 일단은 지금 IB 디플로마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DP2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TOK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EE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일단 공통적인 내용,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아는 내용만 그냥 조금 쭉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IB 같은 경우에는 총 6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각 전체에 해당하는 그룹은 55개 이상에 대한 과목이 존재를 해요. 계속 과목 수는 늘어납니다. 신규 과목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지금 세계가 계속 혁신되는 이런 상황, 21세기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 과목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예전에 IB 초창기에는 뭐 피직스, 케미스트리, 뭐 이런 과학 과목 메인에 해당하는 이런 과목만 존재를 했다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지금은 흔하게 됐지만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목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기존에 없었던 과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과목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요 아래 보시면 이 아트를 제외한 그룹 1부터 그룹 5까지는 무조건 이제 한 과목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룹 6 같은 경우에는 요 그룹 6 내에서 있는 과목을 골라도 되고 아니면 요 과목을 포기하고 그룹 1, 2, 3, 4, 5에서 다른 하나로 과목 하나를 더 선택을 해서 6과목을 이제 채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HL 과목을 3과목 정하고 SL 과목을 3과목 정한다.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PHL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PHL에 해당하는 장점이 사실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뭐 3HL 하는 학생과 PHL 하는 학생들의 어떤 점수 체계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런 체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 같은 경우에는 240시간, SL 같은 경우에는 150시간, 상당히 많은 수업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죠. IB 디플로마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년 과정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18개월 동안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수업 기수를 240시간 곱하기 3 하면 720이죠. 우리가 HL 과목 세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도 3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3 하면 450시간. 합치면 엄청난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할당하는 것 이외에 수시로 퀴즈를 보고 수시로 세메스터 이그잼이나 토픽 이그잼 같은 경우를 보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우리가 학생들이 도대체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보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선생님. IB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파이널 이그잼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학생들 꽤 자주 볼 수가 있고요. 자, IB 디플로마를 이수하기 위한 조건,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B 디플로마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6과목을 다 통과하면 무조건 이수하냐? 그렇지 않죠. 일단은 카스라고 하는 부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스는 지금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18개월 동안 150시간 이수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150시간을 카운팅하는 거는 아니고 150시간을 이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그냥 인증을 해주면 이 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수가 완료가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이수하는 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이 카스 이소하고 그 다음에 카스를 이소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실제 이렇게 이수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수 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5점 만점. 아까 이 45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다 아실 것 같지만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지금 6과목들은 모두 다 7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룹 1에서 그룹 6까지 해당하는 과목이 7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2점에 TOK랑 EE 합산해서 3점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합산 45점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45점 만점 중에서 전체 점수가 25점 이하를 받게 됐다. 그죠? 23점 이하를 받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IB 디플로마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IB 학위를 수여했다라고 할 수 없고 그냥 IB 서티피케이션 받는다. 그냥 IB를 수료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TOK나 EE 낙제하면 안 되고 1점 이하로 받는 과목 있으면 그냥 낙제입니다. 디플로마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HL이나 SL 과목 중에서 2점 받는 과목이 2개 이상이면 1, 2, 3, 4, 5, 6, 7점 중에 1, 2점 2점 받는 학생이 2개 이상이면 낙제죠. 그리고 3점 받는 학생이 또 3개 있어도 낙제입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IB 디플로마 낙제에 대한 기준을 처음 들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HL 과목 입장에서는 또 12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과목별로 MathIA나 뭐 E나 TOK 이런 것들에 대한 에세이를 수시로 쓰게 되는데 이 에세이에 대한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야만 우리가 이제 IB 디플로마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TOK 익스텐드 에세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TOK 에세이, E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이 돼야만, 사실은, 6가지 과목을 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부분에,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DP2 학생들, 당장 IB 디플로마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부분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지금 이번 9월 달부터 IBDP2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도대체 TOK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거에 대한 점수 체계. 자, TOK라고 하는 것과 E는 A부터 E까지, 그죠?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단계. 물론 이제 이거는 패스를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5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A라고 하는 점수와 B라고 하는 점수가 각각 TOK, E와 컴바이닝이 돼서, 만약에 TOK가 A고, 익스텐디드 에세이도 A다. 그러면 3점을 받게 되는 거야. 아까 42점 이외에, 보너스 점수. 근데 사실은 보너스 점수는 아니고, 필수 점수죠, 필수 점수. 그 필수 점수. TOK와 E에 관련된 점수를 3점 받게 되고, 2개에 해당하는 팩터 중에 어떤 하나만 A를 받고 어떤 하나만 B를 받아도 여전히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B 받으면 2점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과목을 B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을 이 점수보다 조금 낮게 받으면 이제 점수가 1점씩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TOK와 E 점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TOK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TOK라고 하는 건 Theory of Knowledge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인데. 자, TOK라고 하는 거는 지식의 형성, 그리고 학습, 의미. 자, 우리가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메타인지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과목을 TOK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란 말 들어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지식을 딱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본 후에 이 지금 생각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진짜 옳은가? 올바르지 않은 걸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내가 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 문제가 옳은가?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오류가 있다면 어디가 오류가 있을까? 이런 것들마저도 이제 학습적인 요소로 굉장히 특이하게 는 과정을 우리는 TOK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TOK에 대한 어떤 사고 과정을 IBO, IB센터에서 매년 한 6개 정도의 에세이를 미리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학생들 개개인별로 본인 취향에 맞는 질문 하나를 선택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계속 주기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18개월 중에서 100시간 정도 선생님하고 토론을 한다. 이게 사실 가능할까요? 그래서 TOK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이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가르침의 최선의 그 좋은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모토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 TOK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시간 동안 선생님이 사실 챙겨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너무 좋은데 다 그럴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TOK의 되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어떤 이 6개에 대한 에세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코 해주지 않아요. 이건 이 답변을 학생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찾았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제시를 하면 선생님들은 딴지를 걸죠. 왜 그 답변을 얻었니? 심지어는 TOK 에세이를 쓸 때 에세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왜 쉼표가 있니? 이 쉼표의 의미는 뭐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다양한 영역 내지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자세, 아까 비판,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성찰, 뭐 이런 단어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OK에서 비판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거, 정치나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터섹션, 그러니까 공통되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TOK에서 준비하는 에세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준비하는 에세이가 조금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TOK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한 어떤 의견을 학생이 접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카운터 이그잼, 그죠? 변증법적으로 카운터 이그잼에 해당하는 부분도 제시를 할 줄 아느냐, 계속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TOK에 대한 어떤 기출문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자, TOK 에세이에 대한 토픽. 과학기술은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생산된 지식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참고해서 비교해서 논해봐라. 아까 비교, 그 다음에 비판 이런 얘기했죠. 좋은 지식은 진실인가? 그 다음에 좋은 역사와 다른 지식에 대한 영역을 사용을 해서 편견과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식을 이루는데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해보고 한번 검토해봐라.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요 빨간색으로 된 거. 자, 학생들 입장에서 TOK를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할게요. 자, 자연과학에서 진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에 자네는 얼마나 동의하는가? 자, 이런 물음을 학생들이 받았다라고 쳐보죠. 자, 그러면 이제 TOK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름,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많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쌤,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가능한 학생들이 거의 초반에는 대부분이지만, 이게 사실은 터미널로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터미널로지. 자, 진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진보. 자, 진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진보. 갑자기 조금 생각이 난 건데, 이 단어 있잖아요, 단어. 진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 되게 익숙한데,
가끔 한국말에 익숙지가 않은 상황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터미놀로지. 어머님들 뭐 다 아시지만 학생들 잘 알지 모르지만 사돈, 사돈의 팔촌, 사돈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사돈의 사전적인 의미. 어떤 학생하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사돈이 뭔지 아냐? 알아요, 사돈. 선생님. 사돈이 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서로에 대한 어머님과 아버님이 있을 텐데, 어머님, 아버님이 상대방, 자기 며느리나 아니면 자기 사위에 대한 상대방 부모님을 부를 때 사돈이란 말 쓰는 거 아닌가요? 오, 어떻게 알았어? 터미널로지 제대로 안 해. 그런데 안사돈이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안사돈은 여자 부모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안사돈 말고 또 무슨 사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완전 빵 터졌습니다. 안사돈 말고 숫사돈이 있죠. 그런 거, 숫사돈. 완전 사돈을 암수로 나눠버리는, 네. 안사돈, 바깥사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싫어합니다, 싫어. 이게 터미널로지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안사돈, 바깥사돈인데, 어쨌든 진보가 뭘까, 진보. 진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간다, 뭐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진짜 진보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학기술일 텐데,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계속 진보가 가능할까? 만약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는 사실 인류를 위한 거잖아요.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계속 진보시켜야 되는데, 정말 과학기술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 이 진보하는 과정 속에서 인류는 계속 이로운 상황일까? 자꾸 이제 환경오염이, 그죠? 뭐 플라스틱 같은 거 개발되고, 신재료가 개발돼서 환경오염이 계속 늘어나고, 뭐 심지어는 뭐 핵무기가 개발되고, 이런 게 과연 진보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점을 계속 학생들 사고를 넓혀나가면서 에세이를 쓴다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TOK에 해당하는 중요한 어떤 평가 방식이다. 자, 비판, 그리고 비교, 그리고 확장, 성찰,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TOK에 해당하는 평가 요소가 된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특히 P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을 사실 TOK에도 책이 다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 뱅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만 해도 이 TOK와 관련된 책이 정말 거의 한 수백 개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뭐 정말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웬만해서는 제가 공유 쉐어할 의향도 있습니다. 네. 자, 자, E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죠. 자, 이 익스텐드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소논문이에요, 소논문. TO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에세이로도 쓰고, 선생님께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익스텐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식 논문이죠.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션, 사이테이션까지를 거치는 하나의 그 포맷을 갖는 논문을 이제 E라고 하는데, 자, E의 가장 중요한, 단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주제의 발굴이요. 주제의 발굴. 자, 어떤 주제를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만 도대체 어떤 주제를 써야만 굉장히 뭐랄까 다른 학생과 달리 돋보이고 내가 이제 탐색하는 탐구하는 지식을 이 일을 쓰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 발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지도 하시는 선생님하고 40시간 또 토론을 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코멘트도 받아요. 선생님한테 평가도 받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받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4,000점 미만에 해당하는 어떤 그 양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역시 이 익스텐드 에세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40시간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외부 조력도 가능합니다. 이 학교에 계시는 슈퍼바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외부 조력도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밖에서 미리 다 해오면 절대 인정 안 해준다. 선생님, 저 4,000자 다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 지도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4,000자 다 네가 안 했고 딴 사람이 했겠지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다 해오면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외부 조력을 받더라도 이 지도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력을 받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의미지만 프로세스에 따른 마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 extended essay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제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쓴 어떤 에세이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화성비가 식물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에서 한 나는 고발합니다의 역할. 에밀 졸라. 에밀 졸라는, 에밀 자꾸 졸르지 마. 그 에밀 졸라, 그 농담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그게 아니죠? 네. 에밀 졸라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자연주의 작가, 그죠? 이 자연주의 작가가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갖고 쓴 어떤 서한이잖아요.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프랑스 시대에 드레피스라고 하는 그 반유대 정책이 강한 반유대 사고가 강한 굉장히 애국적인 어떤 그 군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군인이 이제 간첩으로 내몰립니다. 간첩으로 내몰리는데 사실상 이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간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 정치군부에서 이 사람이 간첩이가 아닐까, 이거 유죄인가 무죄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논쟁을 하다가 실제로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덮어요. 이 사람이 자꾸 간첩이라고 이제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이제 에밀 졸라라고 하는 이 작가가 남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장문의 이제 서한 정치군부의 부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기고한 글이 이제 이런 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에세이, 그건 이제 역사하고 관련이 있겠죠. 역사와 논리와 여러 가지 정치와 이런 것들, 컴바이닝해서 이의로 쓴 거. 여러 가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거, 제주전통 가로세서 감즙의 항균즙과 감즙 보관의 온도,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제주국제학교 다니는 학생이 실제로 쓴 거고. 이미 이거 작년에 저하고 쓴 학생도 있어요. 여기 이미 참여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인류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 히스토리하고 매스메릭스하고 컴바이닝 돼서 심지어는 이제 뭐 피직스 개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에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익스텐드 에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의 과목만 어떤 그 주제로 해서 써도 되지만 요즘 계속 다른 과목과 퓨전이 돼서 익스텐드 에세이를 쓰는 것도 이제 하나의 텐던스가 됐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화석 에너지가 계속 줄어드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뭐 또 뭐가 있죠? 뭐 수력 에너지, 최근에는 뭐 수소 에너지, 그죠? 수소 에너지 같은 것도 있죠. 수소 에너지 제라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소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지금 지구에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수소 에너지가 어느 정도쯤 되면 고갈이 되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특이한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 익스텐데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반드시 리플렉션이 있어야 됩니다. 리플렉션. 결론을 딱 내세우고 나서 내가 이 익스텐드 에세이에서 공부하면서 얻게 된 점, 장점뿐만 아니라 이제 단점, 프로스 앤 콘스라고 하잖아요. 이 익스텐드 에세이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점, 내지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해결하지 못했다, 차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리플렉션 팩터가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익스텐드 에세이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찾아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것들 없이 또 익스텐드 에세이를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봅니다. 이게 좀 되게 안습인 익스텐드 에세이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 제가 만약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익스텐드 에세이는 36점 만점에 29점 넘어가면 A 받거든요. A. 그리고 23점 넘어가면 B 받고. 근데 이제 이 36점을 받는 가이드라인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서치 퀘스천을 어떻게 잡았느냐, 아니면 뭐 인트로덕션이나 인베스티게이션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체계적인 평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크레딧을 낼 때 이 기준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익스텐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정식 소논문, 형식에 갖춰서 논문을 써야 된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스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B 주요 과목에 대한 평가. 이거 이제 한번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IB 전체 과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다 아울러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과목에 고득점을 받는 방법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요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IB 프레딕 스코어 그리고 IB 파이널 스코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자, IB 프레딕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IB 파이널 점수를 받을 때 시험을 치르고 파이널 exam 치르고 대략 이 학생이 몇 점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된다라고 하는 게 프레딕 스코어죠. 그런데 이제 이 프레딕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목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만으로 프레딕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학생들이 이제 18개월 동안 IB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던 퀴즈나 아니면 서메스터 이기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프레딕을 주게 되고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IB에 해당하는 그 GPA, 이 GPA에 해당하는 이 고득점 이 고득점이 기반이 돼서 프레딕 스코어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PA 고득점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자, 이게 이제 정말 학생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진짜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학생들이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기존 학생들에 비해서 더 진짜 뭐죠? 좀 안타깝게 공부를 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GPA 점수를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짜게 주기 시작해요. 이 사실을 어머님들 잘 아시죠? 우리가 2019년도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죠. 2020년도에 IB 파이널 테스트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IB 파이널 스코어가 필요한데 대학을 가기 위해선 이 파이널 스코어를 도대체 어떻게 줄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다 의존을 시켜버려요. IB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했었던 걸 과목별로 쭉 정리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내면 그 점수를 기반으로 IB 스코어에 해당하는 프레딕을 주고 IBO에서 확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A라고 하는 학교에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 있다고 쳐봐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되게 점수를 굉장히 잘 줘요. 그리고 시험도 되게 쉽게 내고 학생들 좀 자신감 얻으라고 그리고 이제 프레딕 점수 좋게 받아서 그냥 뭐 파이널 테스트 없이 뭐 노 컨디션으로 합격하는 대학들 만약에 있다면 그런 대학들 좀 쉽게 붙으라고. 근데 이제 이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B라고 하는 학교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엄청 짜게 줘요.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점수를 작게 주고 심지어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네들 전체 전교생 중에 7점 받는 학생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시험을 치러라. 실제로 점수 7점 안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레이 진짜 짜게 주고. 근데 그 점수가 파이널 스코어에 해당하는 점수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실제 A에 있는 학교 학생 수학이 그렇게 높은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닌데 7점 나오고 B라고 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이 얘는 파이널 시험 보면 분명히 7점 나오는데 7점 안 나오고 막 5점 나오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IB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채점 시스템을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해당하는 점수를 선생님은 프레딕을 주되 예를 들면 IA라고 하는 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확정을 줘버렸거든요. 인터널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교에서 이제 주관하는 선생님이 점수를 확정하는. 근데 이런 것마저도 이제 IBO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그제미너 그 다음에 SE라고 해서 뭐 시니어 이그제미너 그 다음에 C라고 해서 치프 이그제미너 이렇게 한 단계별로 채점을 해서 학생들 점수를 이렇게 주는
그러면, 그거 갖고 왜 이 GPA 고득점 관리가 더 힘들어졌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이비 학교한테. 너네 너무 점수가 짠데? 너무 점수를 잘 주는데 실제 학생들 점수 이 프레딕 점수 준 거에 비해서 파이널 스코어에 해당하는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네, 너네. 그러면 IB 체제에 우리 지금 이 공평성에 대한 부분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이런 사례인데, 근데 IB 학제 취소해버릴 수도 있어. 이런 경고도 하고 막 이런데요. 오히려 이제 막 GPA 점수 잘 주는 학교 같은 경우는, 너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학생들을, 학생들을 이제 굉장히 챌린지한, 이제 실제 IB 학급자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용기를 갖고, 그러니까 이 챌린지한 어떤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습상. 그러니까 점수가 4점 나와도 그 4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겨내는. 이런 것들을 IB 학습자상이 잘 실행하고 있는 학교네. 그래서 막 그 어드밴티지도 주고. 막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자체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을 IBO로부터 받기 위해서 점수를 웬만하면 짜게 주자.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지금 북경에 있는 학생들도 막 애들 울어요. 선생님, 진짜 뭐, 잉글리시 티처, 그리고 원 선생님이 너네 7점, IB 디플로마 과정 전체 중에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라. 난 하나도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 E나 TOK도 점수가 점점 힘들어져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IB에 해당하는 이 체제가 역사적으로 계속 그 여러 가지 경험치를 쌓고 있다 보니까 우수한 E나 우수한 TOK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커뮬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 선배들이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A가 나왔는데 너도 이 정도 점수는 최소한 받아야 이 이상은 받아야 A를 받을 수 있을걸?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E에 대한 참고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 정도면 A 받겠지? 그게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갈수록 힘들어진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자,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역시, 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이, 요 설명에 같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 북경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IB 매스 시험을 치르고 IA를 봤는데, 점수가 프레딕이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막 4점, 3점, 막 5점, 5점을 못 넘고. 프레딕이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에 너 7점 절대 못 나와. 근데 이 학생은 시험도 나름 괜찮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스타웨이도 잘 썼어요. 조금 늦은 것 뿐이지. 기한은 지켰어요. 점수를 막 프레딕 3점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인데, 익스텐디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얘는 익스텐디드 에세이 페일을 해가지고 IB 디플로마 아마 취소될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학생들 주눅을 들게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컴플레인 엄청 받았어요. 어머님한테 도대체 프레딕 3점, 4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익스텐디드 에세이 지금 페일 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제가 어머니께 그랬거든요. 어머님, 프레딕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확정 짓는 게 아니다. 파이널 점수라고 하는 거는 파이널 점수. 그래서 이 프레딕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코 확정되는 점수가 아니다. 실제 파이널 점수 와보니 분명히 우리 친구는 7점 나올 수 있어서 실제 실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IB 파이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실제 본인이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신감을 이렇게 잃게 되는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사 프레딕 스코어가 조금 점수가 진짜 낮게 나왔더라도 그 점수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말자. 아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말 저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점수를 안 주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늘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모토를 내세우면서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내면서 그래서 점수도 안 준다는 거죠. 애들이 힘 빠지고. 자, 요거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만점 받을 수 있다. 고득점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IB 과목을 선택하는 중요성. 이거는 이제 조금 IB 디플로마를 이제 이수하고자 하는, 아직은 IB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뭐, grade 9, year 10, grade 10, year 11, 이런 학생들, pre-IB 과정이나 IGCSE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결국은 이제 IB 디플로마 공부를 할 때 이제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IB 과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B,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제 대학 공부를 할 때, 대학 가서 뭐 경제학, 이코노믹스를 전공하려고 하는데, 이코노믹스 전공해야 되면, IB 매스, SL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특정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LSE가 어디죠? 런던 전경대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HL, 그죠? HL에 7점을 무조건 획득을 해야만, 말 그대로 지원 조건이에요. 이건 합격 조건이 아닙니다. 지원 조건이 된다. 38점을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특정 전공,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파악을 미리 하고 있다면, 결정을 조금 미리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해보고, 과목 선택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네. 대학별로 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 왜 과목 선택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팁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도대체 IB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파스트 페이퍼 내지는 시험에 대한 유형 파악을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팩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 과목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룹 1, Studying Language and Literature라고 하는 대부분의 IB 학생들은 잉글리시를 이 그룹 1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고, 물론 이제 코리안 같은 경우도 그룹 1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리터레이처 내지는 랭앤릿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난이도 구분은 안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최상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리터레이처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요소는, 시험에 대한 요소, 저는 사실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지만, 저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IB에서 제시한 내용들이나, 가이드라인 갖고 조금 공부한 것들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으면,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리터레이처라고 한다면, 한 번도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없었을 법한 작품,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지문들을 가져와서 그 부분을 문학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된다고 하고요. 자,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서 공부한 작품, 이 작품은 다 학생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작품을 직접 끄집어내라고요. 학생들한테. 너 학교에서 학생들마다 다 배운 어떤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뭐, 이미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들 중에서 두 편의 시를 끄집어낸 후에 그 두 개의 시를 한번 비교해봐라. 뭐, 두 개의 소설, 이미 공부했었던 거고,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봐라. 자, 비교평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비판, 비교, 성찰, 그리고 계속 확장하는 거. 에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에세이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에세이 안에서, 본인이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비교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다. 어떤 작품이 더 우수하다, 어떤 작품이 조금 덜 우수하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섹션에서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등하다, 뭐, 문학적인 의미가 뭐, 서로 다르다, 상반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같이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게스트 분 중에 아마,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마스터 프랩에 그 아이비 코리안 가르치시는 장성훈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IB 그룹 1, 이 IB 코리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에 거의 가장 최고봉에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지금 섭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따로 한번 조만간 고득점하는 전략에서 조금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 부분,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외국어를 배우는 제2외국어를 시험이 보는 거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은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실용 언어를 배우는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이제 그룹 2에 해당하는 외국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에이비니쇼 그다음에 뭐 SLHA 이렇게 과목의 레이블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 레이블과 상관없이 그냥 가르치는 교사하고 1대1로 그죠? 이 말하는 시험 이런 것들을 시험 유형으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교사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관습이나 전통 그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아이비에서 되게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건강과 외모 뭐 이런 거 요즘에 학생들 20대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 건강이나 외모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한 250자에서 400자 정도의 단어로 에세이로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직접 말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자, 역사. 자, 역사 말고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이콘 듣는 학생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역사를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룹 3를 이제 Individuals and Sociality, 사회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서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역사를 예를 들어서 골랐다 하면 IB 시험에서의 역사는 결코 역사적인 이 사실, 암기평가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학생이 공부한 이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사고력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 문제 한번 볼게요.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한다는 주장. 이거를 두 가지 전쟁 사례를 비교하면서, 그죠? 비판하면서, 성찰하면서 의견을 써라.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가 들어가죠. 비판, 비교. 계속 이 부분을 IB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20세기 전쟁 두 가지를 들어서 테크놀로지가 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비판해보고, 성찰해봐라. 뭐 이런 거. 계속 키워드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연과학. 자, 여러 가지, 뭐, 피직스, 캠, 그리고 바이올로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물. 자, 생물. 자, 과학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이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막 멀티플 초이스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점수 체제를 많이, 그 점수에 해당하는 배점을 많이 잡고 있는 거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프리스턴 퀘스천으로. 어떤 두 자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아프리카 지역에 말레리아 환자의 발생 수랑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평균 강우량, 시간대별로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특이하게 보지 못했을 법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한 다음에 두 그래프를 연관적인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한번 직접 분석을 해봐라.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종속 변수, 뭐 독립 변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증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3번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혀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낼 수 있느냐?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룹 5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룹 5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사실 수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과목으로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AA, Analysis and Approach라고 하는 과목과 AI, MAI,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자, 각각 HL, Higher Level하고 SL 이렇게 두 가지의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이 네 개의 과목 중에 학생들은 딱 한 과목만 선택을 하면 돼요. 한 과목만.
그리고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이 지금, SL 과목 자체, 이 각각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AA, SL에 해당하는 과목도 있겠고, AA, HL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겠죠. 예전에는, Further HL, 그 다음에 HL, SS, Studies SL, 이렇게 네 과목으로 나뉘었는데, 이 네 과목의 교과서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이 네 과목 자체가 시험지도 완전 달랐어요. 시험 출제 문항도 완전 다르고. 근데 이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SL이 이 HL 과정의 서브셋으로 들어갑니다. 서브셋으로.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내용인데, SL 과정에 있는 학생이 푸는 문제를 HL 학생도 같이 푼다는 얘기예요. 일부 문제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통으로 보니까 HL 과목에서 공부하는 1년 부분의 수준에 대한 문제가 SL 학생들한테도 요구될 수 있다. 이 내용이 정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SL 학생은 HL 학생과 별개의 문제를 보지 않고 아무리 SL 과정이라 하더라도 HL 과정까지 해당하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HL 학생 입장에서 페이퍼 3가 완전 전면 개정이 됩니다. 예전 이제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옵션 토픽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뭐 캘큘러스 뭐 아니면 디스크릿 매스 이렇게 과목을 정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페이퍼 3에 인베스티게이션과 관련된 장문의 어떤 문제들을 두 문제 딱 출제를 해요. 문제 보면 학생들 기겁해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를 치르는데 딱 두 문제밖에 없고 한 문제 A, B, C, D, E, F, G 알파벳이 쭉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A에서 문제를 조금 맥을 못 잡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요소, TOK라고 하는 요소가 함유가 됐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일까? 자, 아까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TOK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연관성이 없는 과목이 사실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어떤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TOK인데 이 부분이 이제 또 페이퍼 3에서 도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CH4 메탄, 그죠? 탄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겐 4개가 컴바인된 메탄이 되거든요. 이 메탄의 어떤 스트럭처를 벡터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해서 벡터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DNA 구조 아시죠? DNA 유전자. 이 유전자의 구조 각각에 해당하는 일레먼트들이 어떤 그 각도를 이룬 채 패턴을 만들어내는지를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퍼 3로 도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과목이 됐다.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경험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누적이 된 상황에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B 디플로마 들어가기 이전의 학생들 중에서 어머님들, 학생들 다 마찬가지로 도대체 IB Math, SL, HL, MAA, MAI 이 4개의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우리 애는. 요거 묻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MAA, HL, MASA, HL과 MASA, HL, MASA, AI, HL 요 두 과목은 난이도 차이가 전혀 없다. 난이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자, 어떤 학부모님들, 어떤 어머니 계속 물어보세요. AA, Analysis H, Analysis Approach HL 너무 어렵다는데 이거 안 하고 AI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도대체 어떤 과목에 HL을 해야 되나요?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HL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는데 AI HL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HL이나 AHL이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널 테스트 점수에서도 드러납니다. 오히려 AI 7점 받는 학생들 비율이 더 낮아요. 실제. 올해 이제 그 시험 결과를 보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AAH를 해야 되냐? 자, 수학적 논리력과 이해 능력, 그리고 난이도 있는 고급 문제 해결력이 우수한 학생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AAHL하고 AIHL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AAHL 같은 경우에는, 특정 페이퍼의 계산기를 못 써요. 자, 계산기를 못 쓴다는 얘기는 뭘까? 알지브레이크하게 손으로 계산하는 능력. 그죠? 이론적인 부분을 머리로 이해를 했다면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의 워킹 마스 과정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능력. 이런 능력이 뭔가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학생.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Analysis and Approach HL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차후 대학교 가서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뭐 공학이죠, 공학, 엔지니어링이나 의학, 유전공학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들은 AA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AA 하는 학생들,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요 능력보다는 어떤 특정 수학 자료들에 대한 분석력,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다른 어떤 과목에 대한 자료를 하더라도 그 자료에서 요구되는 어떤 두 가지 팩터에 대한 연계 해석력,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낼 수 있다면 AIHL을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통계학적인 머리가 우수하다. 경제학이나 회계, 그죠? 이런 거나 전공할 거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파이낸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과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죠? 스톡 애널리시스 되는 게 꿈이에요. 미래투자증권, 인베스트 컴퍼니 같은데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AIH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애널리시스 앤 어프로치 중에 SL 학생, 이 학생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문제 해결력이 있지만 조금 범위는 낮으나 역시 문제 해결력이 있는 학생들,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스포츠과학, 그죠? 이런 거. 스포츠과학, 나는 뭐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운동에 대한 어떤 전술 전략 같은 거를 그죠? 수학적으로 한번 짜는 연봉 협상가나 뭐 이런 거 내가 한번 직업으로 삼고 싶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SL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전공을 정하지는 않아서 대학교 때 이제 자유전공 1학년, 2학년 때 교양 과목 위주로 공부하고 3학년쯤 돼서 전공을 나는 선택할 것 같다. 이런 학생들도 AASL 하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프리테이션 SL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뭐 예체능가 학생들, 그죠? 영화 쪽이나 아니면 뭐 실제 수영이나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거 공부할 학생들은 AISL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기준을 잡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IBMS, HL, SL 어떤 과목이 됐든지 간에 고득점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당연히 저한테 수업 들으면 되죠. 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지만, 네. 뭐 흔한 답을 드리지는 않고요. 자, IBMS 고득점하는 필수 전략은 뭐냐? 자, 요겁니다, 요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님들. 학생들도 같이 보고 있다면. 자, 여러분, 수학은 눈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탄탄하게 이론을 이해하고 나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그 머리로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가풀이 시간,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손으로. 이게 너무 필요하다. 선생님 이해됐어요. 머릿속으로 이해됐는데요. 눈으로 보니까 풀이가 이해가 됐어요. 동일한 문제를 이틀 후에 풀려보면 못 풀어요, 학생들이. 그냥 본인이 머릿속으로 이해됐을 뿐이지 말 그대로 풀이 해결력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IB에서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거든요. 너가 아는 거를 한번 표현해봐라.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 나 분명히 이거 아는데, 분명히 이거 아는 건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근데 IB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건 모르는 거지. 그 뭐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아는 거를 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너무 거창한 복습 말고 되게 쉬운 복습 방법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포드 로우에 따른 벤포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거 어머님들 뭐 학생들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가틴 커브라고 벤포드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죠. 인간의 뇌는 굉장히 불완전해서 하나의 어떤 지식을 획득을 하면 24시간 후에 그 지식의 80% 이상을 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된다. 뭐 흔한 얘기잖아요. 이건 다 아는데 복습 너무 어려운데요. 가장 따라하기 쉬운 복습 방법이 뭐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정말 많이 시켜요. 실제로.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 이론 정리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하루나 한 이틀 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개인별로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 이틀 전에 수거된 질문을 학생들한테 미리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론 진도를 나가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숙제는 뭘 하냐? 자, 제가 질문한 것들은 학생들 개개인별로 어려운 문제라고 질문을 미리 했었던 거잖아요. 그 똑같은 문제. 자, 제가 직접 풀어준 문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질문했던 것들 풀어주잖아요. 그 똑같은 문제를 24시간 안에 답안을 보지 않고 24시간 안에 풀이 과정을 보지 않고 나는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면 완벽한 복습이 됩니다. 그 문제, 한 문제 풀었다고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 누적이 되면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고 사실 우리가 수학의 유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유사 문제. 그 유사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간단한 복습 방법에 의해서 실제로 풀립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깨닫게끔 수업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어머님들 우리 수학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진도 연연해야 됩니다. 아이들만 진도 연연해야 돼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거는 깊이죠. 수학적인 깊이. 진도를 그레이드 10 이 어떤 10학년 때 IB 디플로마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한 번 다 맞춰요, 저는. 저하고 수업하는 학생들 10학년 때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다 맞춥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한 번 더 맞췄으니까 이제 학생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만둬요. 학생이 한번 해보겠다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요? 진도는 다 맞췄는데 깊이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PA 문제들은 계속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하는 트렌디한 상황이거든요. 학생들 문제를 일부러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끔 유도하는 형태로 계속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입시 결과, 최종적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최종적으로 파이널 대비한 학생들, 20명 넘는 학생들이 다 7점 만점 받았다. 자, 그 학생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죠. 진도를 한 번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맞추되, 자, 똑같은 진도를 계속 나가면 그거는 시간적 낭비 아닌가요? 아니죠. 진도를 나갈 때 계속 진도를 특정한 개념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을 계속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처음에 나갔던 문제를 되게 쉬운 문제 풀었다면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더 깊이 있는 문제, 우리가 흔히 섹션 B 문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페이퍼 3 문제,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난이도, 이런 걸 길러야만 7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7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IB 매스에 대한 고득점 전략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생님, 수학만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과목들에 대한 고득점 전략 더 자세하게 안 알려주시나요? 시간 관계도 있고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IB 디플로마 매스메릭스, IB 매스를 주로 지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계시죠. 그래서 여러 이제 주요 과목들에 대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IB 피직스나 뭐 아까 이콘도 마찬가지고 코리안 장성훈 선생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북경에 계신 선생님,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 타 지역 학부모님들이든 이런 어떤 고득점 전략에 대한 내용들, 물론 저희가 이제 학원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속에도 어쩔 수 없이 첨가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전략들을 조금 소개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고를 한번 드릴게요. 자, 바로 김동혁 선생님, DH킴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갖고 계신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과 이제 10월 달에 몇 주 후에 10월 7일 날 IB 피직스라고 하는 과목을 만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뭐 피직스에 해당하는 걸 만약에 E로 쓴다면, IA로 쓴다면 뭐 이런 것들. IB 피직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AP 피직스는 필요하냐? AP 피직스에 해당하는 부분과 IB에 해당하는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설명회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김동혁 선생님. 네. 네. 여기 선생님께서는 사실 저하고 2016년부터인가요? 북경에서 맞습니다. 인연을 맺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IB 피직스 지도하면서 단 한 차례 학생도 실패한 학생이 없는 이력을 갖고 계신 정말 유능하신 선생님이신데 지금 이력을 보면 일단은 경남고등학교 조기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네, 서울가고 경남과학고등학교. 네. 네, 경남가고 그죠? 서울대 네. 물리학과 수학을 동시 복수 전공하시고 졸업하시고 저보다 사실 수학 당연히 더 잘하시는 깊이 있는 선생님인 거 알고 계신데 요 선생님과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인사만 그냥 오늘은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10월 7일 날 예약을 하시고 우리 이제 10월 7일에는 김동혁 선생님께서 이제 호스트가 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미리 예고를 드리고요. 인사만 오늘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네, 김동혁 선생님 화면으로 보였고요. 같이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2주 뒤에 설명회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IB 피직스에서 7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제가 분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유형으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한 결과들을 2주 뒤에 설명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뿐만 아니라 AP 피직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AP 선생님 진짜 A to G 학생들 평가 보면 단 한 학생도 컴플레인 한 학생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얘기가 사실 제가 이 IB 고득점 설명회라고 하는 IB 디플로마 고득점 설명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추면서 사실은 초반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석차순이다. 사실 이건 농담이고 진짜 이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IB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팬데믹 사태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 이미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IB 디플로마를 이제 이수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는 하면 할수록 모자라지 않다. 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앞으로 계속 GPA가 강화될 것이고 시험은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거나 혹시라도 뭐 시험이 취소가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변화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어떻게 전체적인 IB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까 타임라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팩터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준비할 것인가, TOK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건 정말 사실 저는 이제 학원 선생님, 사교육에 종사하는 일개 학원 수학 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네. 공부는 일생의 일부분입니다,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다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공부는 정말 일부분이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 바로 뭐냐면 행복이잖아요, 행복.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할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정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비 전체 점수 45점 만점에 45점 만점 받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사후 대학교 가서 내가 최종적으로 인생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베이스가 되기 위한 공부, 그 과정으로서 6개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미 선택을 했다면 이 어떤 선택한 과목을 차후에 어떤 연계적인 부분, 최종적인 목표와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IB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다 글로벌 리더가 될 후보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인 환경,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인재들이라고, 미래의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해당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 이런 얘기 되게 강조해요. 여러분들 국제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과의 인맥,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 특징 보면 한국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적에 있는 학생들과 충분히 친해지고 졸업 후에도 계속 그 연결고리 인연을 맺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어떤 글로벌 리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제가 따로 받지는 않을게요. 온라인 설명회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안내를 드렸듯이 ibsem.net으로 들어가면 문의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혹시 궁금하셨던 점, 오늘 설명회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저한테 그 사이트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설명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